안녕하십니까. 캐덴 그래픽 CNG-TV 지식교육방송의 조영식의 강의마당. 오늘은 강의보다는 디지털 담론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담론의 제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디지털 담론이라는 거가 결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의외로 담론에 약한 것 같아요. 만나면 뭐 결론을 해야 되고 내 주장이 아니면 싸워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많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뭐 스마트 팩토리, 그게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은 얘기를 해서 자기 분야에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분, 요새 잘 나가고 있는 두 분을 갖다가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의 엔트루 컨설팅에서 디지털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디지털 전략 그룹을 맡고 있는 양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국내 임플리멘테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인터넷이 막 들어왔을 때가 95년 뭐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은 사실은 말들이 많았지만 서로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기업들이 인터넷을, 그때는 뭐 인터넷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사기꾼이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저항하는 분도 있고 또 빨리 하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요즘의 분위기는 이거가 뭐 사기다,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 현업 같은 데서는 좀 아직도 있나요? 예, 뭐 저 경험으로 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들, 남들 다 하는 것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인터넷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환경이 된 것처럼 그렇죠. 일반적으로 요즘 뭐 가장 회자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도 간혹 가다가 무용론도 말씀하시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그냥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기우일 뿐이고요.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들어왔던 것처럼 스마트 factory도 제조업에서 언젠가 모르게 다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 팀장 같은 경우에는 또 PLM이나 우리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약간 좀 배신하고 갈아타신 거죠. 저도 사실은 PLM 저기서부터 작년서부터 디지털로다가 이제 확장을 했는데 PLM이나 공장 이런 데에는 핵심은 있어요, 사실은.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좀 더 이노베이션이 되고 그러면은 뭐 다양한 거가 변하는 것 같아요. 뭐 방송하기 전에도 좀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디지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임원들과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도 또 우리가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양 팀장님께서는 요즘에 이제 그 컨설팅을 할 때 애로사항 같은 것들 좀 한두 개 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저도 뭐 여러 사람들, 여러 고객분들 만나고 다니면 아니 뭐 디지털 비즈니스가는 또 뭐야? 이거 원래 IT가 디지트 아니야? 뭐 그렇게, 영어로. 예, 네. 예.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포장한 것뿐이 아니냐, 예, 뭐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PLM이라든가 이런 이제 프로세스 혁신을 하다가 이렇게 디지털 쪽으로 오게 된 계기도 이제 2014년에 그 가트너의 심포지움, 예. 가장 IT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의 심포지움인데 거기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주제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뭐 기존과 같았으면 뭐 또 여기 미국 오니까 늘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쵸. 그렇구나.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의 시대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결국 디지털 비즈니스도 IT의 연장이지만 그 영향력과 역할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IT나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그 맞습니다. 역할이 훨씬 컸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심지어는 아주 새로운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구글 같은 회사가 잘 나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맞닥뜨렸구나라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 몸으로 느껴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셨을 때 제가 오늘 양 팀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잘 모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디지털을 이용한 게임 체인지들이 많이 나온다. 그 전에도 나왔지만 이건 또 그 전에 게임과는 좀 다른 부류의 게임 체인지들이 많이 나온다.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가 제조업인데 또 제조업의 게임 체인저는 도대체 누구냐? 요새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스마트 팩토리 비즈니스를 좀 하고 다니시는 우리 김 이사님께서는 현업에서 또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솔직히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런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니까 이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어떻게 이런 IT 기법이나 이런 걸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이게 잠깐 의견 나눴던 것처럼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때 IT 환경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때는 랜도 보편 안 돼 있고 전화선으로 하고 그랬을 때는 사실 데이터 로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처럼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리얼타임으로 일단 관리 쪽에 올라가 주면 그걸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나 다 방문해 보면 우리 회사는 ERP도 잘 돼 있고 MES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디지털화는 해놨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 보는 가장 큰 화두가 통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페이스, 인테그레이션 뭐 그 용어를 쓰다가 지금 용어 자체도 그냥 초연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출발점은 기계거든요. 설비인데 이 설비에서 얼마나 데이터를 적시에 종합성 있는 데이터를 뽑아오는가 그게 지금 가장 힘들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우리 용어 자체가 막 지금 여러 개가 공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4.0.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용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어떤 여기 전문가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용어가 막 오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괜찮을까요? 저도 의문인데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가 요새 이런 용어가 많은데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사실 가족분들이 물어봐도 대답하기 쉽지 않잖아요. 장하게 얘기하자니 좀 그렇고 또 간단하게 얘기하자니 좀 껄끄럽고 이렇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랑 만나면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론 그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뭐 저조차도 예를 들면 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네. 사실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냥 좀 나서 주관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어떤 그 모멘텀이나 사실은 의미하는 메시지들은 같은 것 같고요. 맥락은 일맥상통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거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특정 기업 입장에서 자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하자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를 이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의 화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각 기업별로 그 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야 되는 모습 방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좋은 얘기십니다. 어떠세요? 또 이 제조업 같은 데에서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어떤 비즈니스나 모델 이런 거를 제조업에 좀 집중하자는 데서 뭐 스마트 팩토리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아무리 뭐가 변해도 설비를 잘 운영하지 못한다면 뭐 결국 코스트를 다운하고 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나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것들이 막 나와야 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를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지멘스에서 고객들에게 딱 가서 처음에 화두 제일 뭐 하는 거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트윈이다. 뭐 PDM도 더 강화해야 된다. 시뮬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화두가 몇 개 있다고 그러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이 각각 고객사에 따라 갖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외람되게 지피지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뵙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거창한 건 아니고요. 도대체 여기에서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느냐, 뭐가 부족한가라는 것부터 먼저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매듭을 푸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 회사 ERP 잘 돼 있어요. MES 잘 돼 있어요 하더라도 그 ERP 데이터가 현장까지 MES를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사실 참 드물고요. 말은 MES 완벽하게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POP,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좀 어드밴스 되는 그런 수준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MES가 잘 돼 있지만 이게 전사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솜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 관점이 딱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장의 데이터를 얼마나 메저링을 잘할 건가, 대책을 잘할 건가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IT 시스템의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모을 건가라는 거고 세 번째 그렇게 데이터를 모았으면 시뮬레이션 기법도 좋고 뭐 AI도 좋고 좋은데 이걸 어떻게 그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리액션을 내려보낼 건가라는 그런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MES 시스템을 통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POP를 좀 더 이제 MES까지는 안 되더라도 스카다 레벨까지 높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보시면 뭐 도대체 그게 뭐냐? 근데 옛날부터 3D CAD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시뮬레이션 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이버도 있고요. 당연히 생산 라인, 피지컬도 존재를 하는데 맨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시스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엮을 건가.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들이 디지털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현업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 담을 그릇을 이제 제가 볼 때는 디지털화해서 제대로 된 그릇을 담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두 분의 전문가도 있지만 좀 다른 분야로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일반적인 거, 스타트업 하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들어가면은 그 인더스트리얼보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기업의 그 환경도 다르고 오너의 뭐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PLM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몇 년 전에 그 한 미국의 그 오라클에 있는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가 있다. 근데 그 전에 제너레이션은 나이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뭐 몇 년도생 이후 뭐 X세대, Y세대 그 인류 최초로 디지털 세대는 나이에 관계없이 디지털 지식이나 디지털을 얼마만큼 잘 생활하고 그 얼마만큼 응용하냐에 따라서 제너레이션이 나눠진다.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만지고 태어난 세대들은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대에 안 태어났지만 나름대로 디지털 되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이민자, 디지털 이민자. 네. 사실 우리도 예. 어렸을 때는 디지털 뭐 스마트폰을 만지고 자라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그전에는 나이에 따라서 막 돼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로다가 해서 미래에는 스마트 공장에서 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거가 우리 인류 사상 나름대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컴퓨터 폰도 있고 피데이 폰도 있었는데 스마트폰은 좀 이상한 브리드가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그 뭐냐면 굉장히 어린 아기인데 이제 패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쓱쓱 넘기고 터치하고. 근데 이 아이한테 패드를 뺏고 그 종이로 된 잡지를 줬더니 아이가 그 잡지를 꾹꾹 눌러보고 네. 쓱 문질러도 아무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내 손가락이 잘못됐나 하면서 자기 다리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잡지를 해놓고 안 되니까 이렇게 에이 하고 내팽개치는 예,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박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의 방식 자체가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기업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의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로 정의한 거랑은 다르게 충분히 디지털 네이티브처럼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짜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사람이 충분히 로봇하고 불편함이 없이 협업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로봇이 던져주는 또는 AI가 던져주는 정보를 바로 흡수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한 꼭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IT 전문가, 저는 IT 전문 후배들한테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차이를 자꾸 만들어야지.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딱 사가지고 전자에 딱 들어갔는데 후배들이 이게 이거 뭐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나온 게 이게 뭐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피데이 폰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폰이랑 차이가 뭐냐면 피데이 폰 박스를 열어보면은 스마트폰은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피데이 폰을 올해 뭐 얼리 어댑터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샀는데 그 전에 스마트폰은 뚜껑을 열으면 매뉴얼이 2권이 있다는 게 나왔어요. 하드웨어 매뉴얼이랑 소프트웨어 매뉴얼. 근데 그 사회를 그렇게 많이 변화 못 시킨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대부분은 이제 뭐 매니아들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떤 분들이 왜 옛날 IT랑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는 저는 옛날에는 전공한 사람이나 일부 사람들만 IT 기술에 집중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인이나 다른데 뭐 한 사람들도 쉽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합리화를 했는데 뭐 아직도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약간 정치화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거 해야 된다. 근데 국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해야지. 자연스럽게 해야지 국가가 자꾸 뭘 해서 나머지 따라와야 이러는 거 한다고 발전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분들은 기업이 이걸 받아들여서 사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뭐 일부 돼가지고 따라와라 이런 식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국가가 그러니까 뭔가 주도를 해서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그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 꽃을 피우고 성장을 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제반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쉽게 오히려 풀어주는 역할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관점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또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현재까지는 그거는 뭐 규제 때문에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데이터지 않습니까? 데이터 분석인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물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데 제약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런 규제들을 넘어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역할 그런 게 좀 저는 더 아쉽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어떤 데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디지털법이 없대요 아직. 근데 이제 서양이나 이런 데는 디지털화된 그런 아까 법규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얘기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무슨 중소기업을 어떻게 뭐 돈을 대주는 거 막 이런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해주고 그런데 너무 한 것 같아요. 더 큰 거는 이제 그런 법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우리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에서 이제 돈을 뭐 얼마큼 지원해 준다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다가는 경쟁력이 생기겠지만 진짜 그걸 이해하고 자기가 시장에서 혼자서 살아남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뭐 지멘스 같은 데는 약간 스마트 팩토리나 4차 산업이나 이런 데 요즘에 독일에서 나왔으니까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이 있는 만큼 세일즈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보고 있는 반면에 또 나름대로는 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도 있고 그렇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꽃은 클라우드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제조업이나 뭐 PLM이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같은 것이 조금씩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메스 같은 경우에는 인스페어 같은 거, GN 같은 데는 프리딕스 같은 거가 오는데 사실 지금은 마켓은 크진 않는데 파괴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서티피케이션 받아서 깔고 그러는데 얼마지 않아 그런 활동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사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업계 가면 많이 받는데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클라우드 얘기는 하시면서 우리 그룹사만을 위한 클라우드, 우리 회사만을 위한 클라우드 그런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하세요. 물론 이제 보안이 문제가 돼서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던 CS 환경을 사용하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저는 거꾸로 너무나 보안을 신경 쓰다 보니까 클라우드 환경, 오픈 환경으로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물론 저희 지멘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도 당연히 이제 그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지멘스 어떻게 믿느냐, 뭐 우리 회사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한번 예전에 핸드폰으로 모바일 뱅킹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내 돈 다 나간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클라우드에 올라갈 때는 모든 게 다 암호화돼서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만 좀 걱정을 덜 하시면 클라우드 환경이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 팀장께서도 어떤 디지털 컨설팅을 하면은 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클라우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네, 사실 이제 클라우드가 주는 핵심적인 가치는 저는
사실 이제 값이 싸다 이 얘기를 먼저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그 이전에 IT의 자원 환경을 나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쓸 수 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굉장히 내가 많은 사용이 필요할 때는 크게 쓰고, 네. 또 때에 따라서 이게 뭐 생각보다 작아지면 작게 하고 그런 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지금 기업들이 자체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라고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앞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기존의 기업에서 발생하던 트랜잭션 형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종 뭐 기기나 센서 그리고 뭐 사람들이 모바일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해내려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상은 앞으로 막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보자면 앞으로의 IT 인프라 전체는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클라우드로 전환이 될 거다. 우리의 그 IT 인프라의 큰 대세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들로 그 역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맞게 우리 기업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것들을 요즘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또는 얼마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내에 뭐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하고 또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상하건대 뭐 ERP나 MES는 과연 빨리 클라우드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분간은 온프라미스로 기업 내에서 유지하고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깊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후반에는 조금 담론이니까 깊이 있는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두 분이. 근데 이제 요즘에 IoT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의외로 IoT에 대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IoT라는 거가 우리에게 오는 거지, 공기처럼. 이게 뭐 IoT로다가 뭐 특별하게 돈을 번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가전제품이 IoT화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뭐 IoT 요새 보면은 IoT만 얘기해가지고 IoT로다가 뭐 갑자기 독해방맹이처럼도 나오는데 의외로 IoT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IoT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IoT화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소문난 잔치가 의외로 먹을 게 있지 않을까. 모든 기계도 IoT화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왜 우리 IoT가 생각보다 조금 왜 늦게 올까요? 이게 왜 비즈니스가 잘 안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IoT 그리고 몇 년 전에는 IoT 하면 대박 날 것 같았는데 왜 IoT에 대해서 현업에 있는 분들은 Io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양 팀장께서 현업에 있는 분들은 IoT 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건지 LG 같은 데도 IoT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장에서 뭔가 움직여야지 되지 만들어서 안 팔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oT가 사실은 그 저희가 디지털 기술에서 얘기하는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AI, 모바일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IoT는 이 모든 것이 총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같이 융합이 돼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셉이기도 하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 그리는 모습 그 전체가 사실은 IoT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여다보면 IoT가 기술 요소로 보면은 뭐 디바이스나 센서 단이 있고 그것들을 모아서 뭔가 저장해주는 사실 클라우드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들을 분석을 하는 빅데이터나 AI가 또 거기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주느냐 서비스 레이어까지 그러다 보니 특정 IoT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약간은 오히려 이제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IoT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전반적인 디지털화, 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큰 그림도 IoT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 IoT가 발전하지 못하거나 한물 간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굉장히 큰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서히 안에서 이제 에코로서 예,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인석께서는 이제 생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이제 인더스트리얼 IoT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용히 뭐 비싼 기계들이나 뭐 이런 거는 커넥트를 시켜야 되니까 지멘스 같은 데에서는 인더스트리얼 IoT나 뭐 마인드스페어 이런 것들이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예, 기본적으로 그 IIoT, 인더스트리얼 IoT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기본적인 백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우리 생산 데이터가 어디에 유출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백본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 프로피버스나 프로피넷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IIoT 그 말씀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라는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외람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부에서 첫 번째로 중소기업 부족한 돈 되는 건 참 좋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우리 핸드폰 CDMA 나왔을 때 유럽 방식하고는 독립적으로 우리 방식 가서 이제 세계를 주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표준이라든가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독일을 위시한 유럽 쪽에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이제 많이 드는 예로 제2공화국 때 우리나라에서 바이마르 헌법 이제 좋다고 이제 했는데 우리한테 안 맞았던 것처럼 그런데 프로토콜 자체도 한국화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표준과 프로토콜을 만드는 그 기반 하에서 IIoT나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들 아까 사업화가 왜 안 되시냐 그러는데 저는 뭐 오늘 담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사고방식, 사고의 틀 자체가 굉장히 편협되어 있어 갖고 이걸 이제 뛰어넘는 것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깰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겁내야죠.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바보 아니야라는 그런 말을 듣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아마 IoT 시장도 굉장히 개척이 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제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그 대기업 같은 데에서 컨설팅을 하면 이제 독일의 어떤 회사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케이스 스터디 같은 데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좀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에 온 친구들은 나름대로는 약간 좀 실수를 각오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약간요. 예. 그래서 그런데 더 눈이 똑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 실수를 두려워해요.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내가 했다가 괜히 임원으로다가 몇 년 더 조용히 있을 건데 이거 괜히 했다가 제가 몇 년 전에는 챔피언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그런 걸 두려워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용기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물밀듯이 외국에서는 오는데 우리는 약간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효과가 쉽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아마존도 막 또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유통하고 요새 편의점으로 다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대기업들이 그 편의점까지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만 전 세계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보시는 분들이 그런 수성이나 우리나라의 한국형으로다가 수성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이면 몇 년 후에는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IT 하는 분들, 세일즈 하는 분들도 요새 굉장히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나 라이센스 이런 정책들이 엄청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솔루션 하나 팔면은 굉장히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클라우드로 연결된다 그러면 세일즈하는 패러다임 자체도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 자체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전에 거가 없으니까 쉽게 적응을 하는데 우리 옛날 그 마이그레이션 한 사람들은 자꾸 옛날에 좋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 오비 모임 같은 거 만나면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에는 캐드 몇 개 팔고 CA 팔았으면 좋았는데 편했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혼란기가 아닐까. 그래서 두 분들은 나름대로 고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그 IT 하는 분들이나 지금 IT 벤더든 뭐 IT에 관련 IT 부서에 있는 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또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어렵지만 좀 상당히 무거운 예. 우리도 변화해야 되고 또 이제 또 그런 거니까. IT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패착이었다 그러면 유행을 너무 따라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보면 뭐 IT 융성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인 뭐 그 캐드 가르치는 학원들 그런 쪽으로 너무 좀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 쪽에서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부분이 로직이거든요. 로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는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IT 쪽에서는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저는 코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요즘 우리나라 IT 젊은 친구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어디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렸다가 그리고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그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조차도 뭐가 유행이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 연구하시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냥 또 딴 쪽으로 가시고 그러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되나 전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IT 쪽으로 가시든지 IT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공학과나 전산 쪽 이런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베이스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요즘 IT가 굉장히 뭐 젊은 일들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 후배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준비된 후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딩 교육 머리 아픈 건 안 한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부 이제 뭐 프로그래밍 그건 일부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계, 확률, 뭐 분석하기 이런 쪽을 얘기를 하면 다들 그걸 경험해 본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하고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착실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한 뭐 2,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대기업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 했을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리딩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인 사업 전반적인 것들을.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정부도 정부지만 대기업에 좀 리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좀 말씀. 네, 뭐 저는 대기업 입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필요한 거를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특히 이제 우리 뭐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성장과 혁신을 하면서 잘해온 것들이 이제 벤치마킹이었거든요. 다른 성공 사례가 무엇이었느냐를 보고 했는데 디지털 시대에는 그 벤치마킹이 어려운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대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쵸. 예, 그래서 어떤 데가 이게 성공 사례냐를 검증하고 보고 가면 예,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이미 시간으로 늦는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그런 성공 사례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변형적으로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회사와 우리 회사가 뭔가 유사해야 그걸 벤치마킹을 할 텐데, 네. 그런 유사점들이 이제 굉장히 없고 다양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보고 배우기는 어렵다. 네. 그러면 스스로가 실험적으로 트라이를 해보고 거기서 답을 찾고 네, 또 실패하지만 다시 하는 실험 정신과 도전 네,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뭐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매출은 좀 적지만 인구 네. 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거가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속된 표현으로 한심한 거죠. 지금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는데 뭐 아직 그 IT 기본도 안 돼 있고 뭐 네. 데이터를 기록도 안 했는데 무슨 빅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적분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수학 기초가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된다라는 거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중소기업도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로 축적한다든가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게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뭐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받으려고 그러는 뭐 케이스 스타디를 연구하는 그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독일은 중소기업,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히든 챔피언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들도 의외로 가보면 되게 중소기업이고 뭐 몇 대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인데 우리는 그런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돈과 인력에 제한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실패하면 뭐 우리나라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 프로모가 조금 이제 한 발짝 옆으로 가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500만 원? 대기업에 볼 때는 굉장히 좀 적은 돈이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영세업체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할 역할이 그런 것들을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부 쪽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큰 그림하고 좋은 비전으로 갔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중소기업들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도큐멘테이션과 굉장히 많은 그 보고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소기업에 한번 믿고 맡겨서 중소기업에 뭐 단순하게 뭐 정부 돈 갖고 가서 물론 이제 뭐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소기업이 하다못해 그걸 베이스로 해서 각 기존에 있는 설비에 센스라도 하나 좋은 걸로 바꾸고 자동화를 좀 더 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중소기업 지원인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 걱정하시는 게 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하면 사람 자르는 거 아니에요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저희 지멘스 아메리카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그 공장의 최고 타겟 자동화율이 80%입니다. 거꾸로 사람이 없는 공장은 공장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사람의 오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스나 이런 것들은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얼마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사람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자른다? 그런 부분들은 예, 당연히 그렇게 어느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같은 작업을 굉장히 반복하다 보니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은 로봇에 맡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딩, 언로딩 반복하는 부분은 자동화를 시키고 사람이 인지 능력이나 오감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사람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밸류 에디드 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내 직장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되려 그런 부분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장님은 또 뭐 그 일단은 그 우리나라 전체 어떤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더 좀 강해져야 되고 그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적 지원이나 더 이런 게 더 많아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네. 제가 사실은 중소기업의 이런 현장을 사실 잘 몰라서 네,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요즘 얘기하는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이
중소기업들이 예전에는 우리는 언제 저런 대기업 같은 수준의 IT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건너뛰어서 퀀텀 점프가 가능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로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뭐 굉장히 이제 대기업용으로 이렇게 럭셔리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맞춤형의 것들이 좀 많이 보급되고 하면은 그 데이터 수집이나 그런 중소기업이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개 받아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겠는데 여기 이제 그동안 많이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원규님께서 소규모 기업에서 어떤 부분을 디지털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데 이게 사실은 절실해요. 사실은 현업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들이지 마라. 그리고 정부의 돈이라는 거가 공짜로 생각하지 마라. 몇 가지 얘기 중에 그 소규모 기업들은 저도 대기업만 다니다가 이제 나와서 그 주에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자기 것만 이렇게 평생에서 부품처럼 살지만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은 전체를 다 해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용하면 되는데 또 제가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제 기획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시야가 좀 넓게 보는 반면 일은 좀 세분화되게 하고 그렇죠.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일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보는 건 굉장히 좁게 봐요. 이게 근데 그게 이 독일 기업이나 미국 기업 선진국에 보면은 그게 밸런스가 잘 돼 있어요. 공대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우리나라 공대 하는 분들 제가 제 전공하는 데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면 한국과 교수들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공대 교수가 프로그램 하면 안 되나? 미국 같은 데는 그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놀란 게 우리 교수분들이 나이 들고 허연 교수님들이 슈퍼컴퓨터 가지고 그 컴퓨팅을 해가지고 오는 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 우리는 한 40대 중반만 넘으면 이 노가다 같은 거 안 하죠. 어떻게 뭐 가서 구름 잡는 얘기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좀 선진형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에서 진짜 원하는 거를 줄 수 있는 학계 그리고 정부에서도 진짜 그 도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거 없이 진짜 기업이 살아남는 거가 나라의 국력이 되는 것처럼 대해주는 그런 공무원 이런 거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해야 될 몇 가지 화두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건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되고 대기업도 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제목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두 분께서는 이제 개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좋은 거 하나가 저는 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코딩을 해라. 나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꼭 배워라. 파이썬이랑 R을 꼭 배워라. 그걸 배우기 전에 빅데이터나 무슨 IoT나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걸 배운 다음에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연결된 얘기인데 뭐 편하실 대로 중소기업을 할 건지 개인이 할 건지 아니면 대기업을 할 건지 뭐 골라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문득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스마트 팩토리 다 이게 출발점이 사실은 데이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가보시면 지금 우리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차원에서만 자동화가 돼 있지 그 과정에 나오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사실은 제대로 모으질 못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걸 갖고 뭐 회계 분석을 하든지 뭐 통계 분석을 하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첫 발자국을 띈다 그러면 사실 데이터 게더링 쪽에 계측 쪽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거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을 열심히 하시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4학년 되면 두 가지만 공부했었거든요. 영어하고 상식 공부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학교를 인정을 못 해주고 재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후배의 그 자제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은 수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그 전산 쪽을 했었어요. 굉장히 막강한 막강하죠. 그런 걸 갖고 있어서 로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당연히 화이트 칼라도 좋고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전공을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질문하신 분 중에 공대생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공대생도 공대생이지만 엉뚱한 소리 들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학 쪽도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엉뚱한 대답이지만 그런 쪽으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양 팀장. 네, 그 박사님 뭐 코딩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뭐 특히 중소기업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그 오픈 소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IT나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스, 되게 유용한 소스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그런 오픈 소스로 뭐 그냥 커뮤니티에서 배워서 뭘 뚝딱뚝딱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뭘 먼저 하면 좋을까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 업무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업무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과거로부터 뭔가 룰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를 보고 즉시적으로 바로 대응하는 그 대응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장에서 지금 우리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괜찮았죠? 담론들. 제가 어려운 질문도 좀 했는데 나오신 분들은 다 또 경험과 이 지식이 있으셔가지고 담론이라는 자리가 좀 부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정형화되는 거를 자꾸 원하시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가 상당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우리나라의 국력을 할 때는 이걸 넘어가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우리 세 사람 모두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퍼트리는 좋은 네. 걸 퍼트려가지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 개인에게는 다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비도 많이 오르는데 두 분 분과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디지털 담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가끔 가다가 이런 디지털 담론 네. 오늘 한번 디지털 담론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